저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얼마든지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 기업 지배구조에서 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뭐 배당에 대한 세율 인센티브라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코스피 배당 총액이 35조 원, 코스닥 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도 8,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고질적인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지 관련한 궁금증들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IM증권의 박상현 연구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박수호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상승 랠리 중에 밸류업 지수 수익률이 코스피 상승률을 제쳤다 그러던데 이게 얼만큼 올랐습니까? 밸류업 지수가 2024년 9월 말에 산출을 시작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이제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말인데요. 3,000포인트라는 게 누적 수익률로 따지면 200.4%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업 ETF 시장도 빠르게 불어나서 13개 종목의 순자산 총액이 4월 말 기준으로 3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2024년 11월 최초 설정 당시와 비교하면 547%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반도체 이런 거 담은 게 많이 올랐겠네요. 예, 뭐 아무래도 앞서 얘기하신 이제 밸류업 정책 자체가 2024년 9월부터 사실은 좀 시행이 되긴 했지만 실제 이제 밸류업 지수라든지 이제 시가총액이 늘어난 거는 아무래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뭐 정부의 이제 자본시장 육성 정책, 거기에 뭐 우리가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주주 환원 정책, 또 배당 분리 과세, 뭐 이러한 각종 이제 정책이 뒤따르고 공교롭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 또 방산, 뭐 우리의 어떤 그 산업을 조금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의 이익 사이클 자체가 사실 급격히 늘어나면서 밸류업 지수 자체가 뭐 동반 상당히 급격히 상승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밸류업 지수를 보면 코스피 상승률보다 20%포인트를 앞질렀거든요. 네, 이걸 보면 이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상법 개정 1, 2, 3차 개정을 통한 시장에 대한 신뢰성 확보 이 부분이 먼저 컸고 물론 그 뒤에 따라오는 거는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도체의 효과, 특히 이제 ETF 같은 걸 보면 13종 가운데 밸류업 지수 수익률을 상회하는 상품들은 대부분 SK 하이닉스나 삼성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 확보가 주요했다.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 확대 뭐 이 부분도 눈에 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 5월 공시 제도 시행 이후에 누적 공시 기업 수는 본 공시 기준으로 714개. 공시 기업의 시가총액은 전체 시장의 77.4%를 차지하고 있고요. 4월 한 달에만 130개사가 신규로 공시를 제출했고 이 중에서 124개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배당 기업을 중심으로 공시가 대폭 늘어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정부 정책이 일단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제 연구소에서 늘 이 밸류업 지수를 발표를 하면 714개를 저희가 다 봅니다. 제 연구원들 같이 보는데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도 많아요. 굉장히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적긴 한데 저는 이렇게 기업들이 밸류업 공시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정보가 있고 다만 이제 정부 정책이 얼마나 이것을 좀 음에서 양으로 끌어들이는가가 핵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법 개정 이후에 주주 환원 흐름도 뚜렷해졌다면서요?
예, 일단 뭐 가장 큰 게 아무래도 배당금 자체가 상당히 좀 늘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코스피 결산법인 기준을 보게 되면 이제 총 배당금이 지난해 이제 35조, 그러니까 2020년에 33조에 비해서 5년 만에 사실은 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배당 법인 수 자체는 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이제 평균 이제 배당액 자체는 한 619억 정도로 전년에 비해서 한 상당히 이제 82억 정도 이제 증가한 사항들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할 때 많이 하는데 배당 성향.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대비 이제 배당 총액을 물어보면 이제 배당 그 성향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좀 이제 개선이 됐고 이제 한 40% 정도 돼서 상당히 이제 선진국에서 비해는 아직 좀 못 미치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좀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도 효과가 있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자체를 좀 해소시키는 그러한 주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배당 법인 수 자체가 이렇게 크게 늘지 않은 부분 자체는 사실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사실상 이제 K-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양극화 현상 자체가 상당히 좀 심화됐기 때문에 돈을 버는 기업 자체는 상당히 이제 많아서 배당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지만 이제 돈을 못 버는 기업에 있어서는 이제 배당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미국에 가보면 사실은 월 배당하는 기업도 꽤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분기 배당하는 기업이 한 20여 개 되거든요. 뭐 삼성전자, SK텔레콤, SK하이닉스 이런 것들 분기 배당하고 있는데 이제 배당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사실은 제3의 연금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정부의 전체적인 좀 큰 그림을 보면 국가의 자본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거를 자본시장으로 좀 끌어들이는 유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실은 배당 확대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본이라는 게 부동산에 쏠리는 거와 자본시장에 쏠리는 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은 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본들은 리스크 해지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본을 좀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부동산에 가죠. 반면에 자본시장의 돈은 좀 리스크를 안고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자본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그 성과를 누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걸 배당으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배당 기업도 늘리는 게 중요하지만 배당 횟수를 늘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퇴직한 분들이 나의 자본을 주식에 넣었을 때 그게 나의 한 제3의 연금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배당을 늘려주는 정책을 국가에서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약속과 다르게 실시한 거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배당이 잘 돼야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동안 배당이 너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오름 팔고 맞습니다. 단기 투자가 계속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장기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만들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 달짜리 주주들한테는 뭐 똑같은 권리를 줘야 되는 것이냐. 그 주주에 대한 권리의 차동화. 그리고 배당의 잦은 배당. 그러니까 높은 배당률을 줘야 장기적으로 주주들이 오래 머물면서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국가에서는 제3의 연금을 그걸 통해서 선순환시켜주면서 그 자본이 돌도록 해주는 이런 정책의 그림을 계속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배당금을 이제 받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종합과세가 됐을 때 이제 세율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니까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하는데 사실은 조금 하나 이제 장애 요인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지난해 이제 정부가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조금 따로 이제 세율을 이제 매기는 정책으로 사실은 조금 이제 분리과세하는 정책으로 좀 전환을 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한 14% 정도 그리고 이제 3억 초과에서 한 50억 원 한 25% 그리고 50억 초과에 대해서는 이제 30%의 어떤 좀 분리과세를 좀 매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배당 소득을 노리시고 사실은 좀 오는 이제 뭐 연금 투자자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상당히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는 상당히 좀 이제 기여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한 가지 이제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이제 받으려고 하면 그 기업들의 기준 자체가 사실 조금 엄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조금 추가적으로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좀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좀 받는 어떤 투자자나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저는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모든 기업에 해주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 정책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유인책이 있다. 정책의 방향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기업들로 하여금은 배당을 늘려주게 만드는 것이고 주주들로 하여금은 이 배당을 많이 받아서 일종의 선순환 효과와 장기적으로 그 기업에 안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인 효과를 이제 같이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지난달에 6일까지 배당을 발표한 888개 기업을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정부의 그 유인책에 해당되는 기업이 몇 개 되면 되느냐. 888개사를 다 분석해봤더니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되는 기업은 44.50%가 채 안 됐습니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전년도보다 배당 성량이 40% 이상이, 일단 배당 성량이 40% 넘어가야 돼요. 요 기업이 이제 우수형 거래가지고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배당 성량이 40%가 안 돼도 배당 성량이 25% 이상이라도 작년에 비해서 10% 이상 배당을 늘려주면 해당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기 순이익이 적자라도 배당은 가능하거든요. 당기 적자라도 현금 배당을 전년보다 10% 이상 늘리면 여기도 해당되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사실 해당이 안 돼요. 저는 정부의 이런 정책은 굉장히 좀 지혜롭다고 봐요. 왜냐하면 두 가지 효과를 다 누리거든요. 주주들이 아우성을 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야, 배당 성량 올려줘. 우리 당신들이 배당해도 우리 배당소 풀리고서 못 받아. 그럼 당연히 아우성 치겠죠.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견제 균형을 받아가면서 정책 일관된 방향을 하는 건 굉장히 좀 지혜롭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움직임도 빨라진다면서요? 네, 일단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그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기업이 228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공시의 95% 수준.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은 이제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3월 상장사들이 소각하기로 한 공시 금액도 15조 8천억 원.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160% 폭증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 정부에서 이제 자사주 소각은 이제 의무화하자 이렇게 지금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지금 그러면 빨리 저희도 할게요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상법의 1차 개정도 아니고 사실은 이 3차인 자사주 소각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일가나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사주는 사실 맞는 카드였거든요.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가 왜냐하면 이런 거죠. 대주주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욕심이 있겠죠.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분이 적은데 기업을 지배하는데 아들이나 자녀들한테 적은 지분을 물려주면 당연히 상속세가 적게 나가죠. 그리고 지분 가치도 그래서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들의 경영 회의를 가보면요. 저도 참여해보다 알지만 오너분들이 주가를 가지고 한 번도 나무라지를 않습니다. 전문 경영의 CEO들한테 실적이나 영업이익 가지고 나무라요. 그게 하면 자르고 하는데 주가 떨어졌다고 절대 자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좀 달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사주 강수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경영권을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사주는 여러 가지 이제 마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가지고 원래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시점에 의결권을 부활시킬 수 있거든요. 인적 부활하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쪽에다가 이제 뭐 서로 소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거를 이번에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당연히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을 하겠죠. 이제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또 다른 꼼수 있긴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지금은 이제 유예 기간을 주긴 했지만 기업들은 빠르게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다른 방법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자사주 소각 규모는 늘었는데 기업 대다수가 임직원 보상 중심으로 활용한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자사주 소각의 이제 본질적 목적은 뭐 간단하잖아요. 분모를 줄여서 주가를 높여서 우리 주주들에게 환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걸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애플 같은 기업들이죠. 매년 자사주를 소각합니다. 그 정도는 이제 이익이 많이 나니까 그렇게 돌려주는 건데 이번 자사주 소각에서 약간 디테일이 약간 뭐 좀 부족한 부분은 예외 규정을 좀 뒀어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주총 승인을 받으면 이거 예외입니다. 그리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때도 경사 목적으로 해서 예외를 둡니다. 이 부분을 기업들이 아주 절묘하게 이해하죠. 지금 삼성전자 되게 시끄럽잖아요. 삼성전자 그 1분기 보고서나 어제 나왔거든요. 사업 보고서를 들어가 보시면 제일 하단에 임직원 그 명단에 들어가 보시면 지난해에도 삼성전자는 자기 연봉의 50%를 인센티브 줬거든요. 그 50% 인센티브에서 어떤 옵션을 걸었냐면은 삼성전자가 지지난해 자사주를 10조 원 매각한다고 뉴스를 크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3조 원씩 3번 자사주를 매입했거든요. 이 중에 일부를 직원들에게 옵션을 줬어요. 너 인센티브 50% 중에서 그 50%의 절반을 우리 사주나 자사주로 주식으로 줄 텐데 받을래 말래라고 옵션 줬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뭐가 유리하냐면 이것도 RSU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가
유리하냐 하면은 결국에는 임직원들이 우리의 적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가진 게 대부분이었는데 임직원들에게 주는 통로를 열어놨으니 그쪽으로 주면 임직원들이 우지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도 이익이 되고 임직원들도 굉장히 지금 주가가 오르면 도움이 되겠죠. 이건 이제 디테일의 부족이라 봐야 되는 건지 장기적으로 좋은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아직까지는 답을 못 내리겠지만 처음 시행해봐서 몇 가지 좀 고칠 부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 RSU를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상장사 중에 지금 이제 RSU를 활용해서 의외로 이거를 또 자녀들의 승계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원으로 보통 자녀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장님의 자녀들인데 그분들이 좀 또 자리가 높아. 그러면 아무래도 RSU의 비중을 높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 RSU를 많이 지금 수령하더라. 이 시장을 얘기할 때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떠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8천도 찍었고 그리고 밸류업 지수도 최고를 경신했고 이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좀 해소가 된 겁니까? 이 8,000대라는 게 사실은 저는 사실 꿈의 수치인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국내 주식시장의 어떤 이런 밸류업과 관련된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 자체는 뭐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하지만 아직 좀 만족스러운 상황들은 아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주가가 올라왔던 원인이 뭐 지금 여러 가지 밸류업 정책이라든지 뭐 정부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상법 개정 뭐 이런 정책에 힘입어서 올라간 부분들이 있지만 뭐 이게 공교롭게 사실은 이제 반도체라는 우리가 거대한 빅사이클을 사실은 좀 만나서 올라간 측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그쪽이 더 강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코스피나 뭐 이 지수 자체가 완전히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됐다라고 좀 보기는 아직 어려운 차원들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잘 유지가 되고 사실 뭐 추가적인 상장을 해야지 여기서 다시 뭐 이익 사이클이 떨어져서 많이 또 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정책했던 밸류업 지수 이런 것들은 다시 또 이제 후퇴되거나 또 이제 소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화 그 하이닉스가 전체 뭐 이익의 거의 뭐 60%, 50%, 60%를 차지하는 이 현상을 해소를 해야 사실은 이게 안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또 AI와 관련된 연관 산업 자체를 상당히 좀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지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아닐까. 지금은 일단 페어플레이는 할 거라고 시장은 신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주식 방송 같은 이야기를 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한 1년 전만 해도 이 주가 방송 가면 아침부터 미국의 뭐 지수가 어떠니, 미국의 뭐 PSA가 어떠니, 미국의 소비자 지수가 어떠니 다 이야기하고 미국의 기관 투자 어떠니 요즘 그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주가 방송에서 아무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8천이 가니까 시장 자체 파이가 그쪽의 베리에이션이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말 간밤 사이에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오늘 주가는 완전히 대폭락을 해야 됩니다. 4천 시대라면 아마 1, 20% 떨어졌을 거예요. 그 영향 안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동성이 뜻받쳐 죽은 유동성이 그만큼 변수가 줄어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장에 들어온 플레이어들이 이제는 좀 페어플레이 할 만하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첫 번째는 과연 이 시장은 페어플레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저는 그게 상법 1, 2, 3차 개정의 의미다. 그리고 운 좋게도 이거 운인지 우리 운인지 모르겠는데 반도체가 너무 좋았어요. 실적이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의 팩터는 두 가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업의 밸류와 유동성이 두 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시장 폭발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아마 단추는 이런 걸 겁니다. 지금 아마 이제 2차 지금 국회가 열리면 이제 화바하면 국회 열리면 손댈 게 아마 자본시장법을 손댈 겁니다. 상법은 기본 틀이라 그러면 이 자본시장법은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 자본시장법에 손을 대면서 그 페어플레이에 조금 더 디테일을 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가장 또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중복 상장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쪼개기 상장 지나치게 많죠. 예, 일단 비율상으로 봐더라도 저희가 중복 상장 비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중복 상장 비율 자체가 이제 18.4%인데요. 미국은 0.4%니까 그 격차가 그거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일본도 한 4%, 대만 같은 경우도 3%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조금 이 중복 상장 비율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중복 상장 비율이 많냐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라든지 이 지배 구조의 기본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이제 재벌 중심의 지배 구조죠. 그러니까 모 회사가 모든 지분을 보호하고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과거의 어떤 습성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지배 구조라든지 재벌을 좀 규제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자회사의 어떤 중복 상장을 통해서 이제 주배 구조 자체를 조금은 이제 희석시키는 그러한 것들도 노렸다라는 부분 자체도 한편에서 보면 우리가 중복 상장 자체가 상당히 좀 많았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상장사가 자본 조달하는 방법이 은행의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고요. 유상증자를 그다음 유상증자를 해야 되거든요. 은행 돈을 대상 못 빌리면 유상증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상증자를 하면 지배주주는 자기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물적 분할로 상장하면 돼요. 네.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두산 로보틱스와 뭐 합병이라든지 LG엔솔의 뭐 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일단 이게 가장 크고요. 이렇게 해도 처벌을 안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미국이나 일본은요. 이렇게 하면 이거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다 배상하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건데 저는 일단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이걸 좀 막으려고 이제 정책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페널티 규정을 일단 세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본 구조를 좀 많이 혁신적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유하게 보고 이 자본 구조도 좀 바꿔주면서 페널티를 세게 열면 이런 것도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한국거래소에서 칼을 뺐는데 중복 상장 원칙 금지 방침 세우고 이제 관련 뭐 규정 정비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 한번 알아볼까요? 원칙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중복 상장을 일단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네. 이건 분명한 것 같고 모든 세상이라는 게 또 그렇게 다를 수는 없잖아요. 예외 규정은 둡니다. 예외 규정을 어떻게 두냐면은 영업이 독립적이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영업 독립性확실하냐, 요걸 이제 요경을 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경영도 독립을 해야 된다. 요것도 예외를 두고 있고, 마지막으로 투자자 보호까지 됐을 때 중복 상장을 허락해주는 조건으로 바꾸거든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에도 일단은 중복 상장은 금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적 분할이나 중복 상장은 이 기준에 따지고 보면 대부분 금지 요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이게만 지켜진다면 그나마 조금 이 부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복 상장 원칙 금지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 뭐 상당 부분 좀 있을 거로 보고 어떻게 뭐 아무래도 주가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뭐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사실 이런 중복 상장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됐던 뭐 주식시장 상당 좋을 때 뭐 아무래도 기업들이 뭐 그 틈을 이용해서 중복 상장을 해서 자금 조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뭐 좀 대표적인 어떤 그 수단으로 사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또 이제 또 떨어지고 하는 그런 악순환 자체가 상당히 좀 반복이 됐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 자체를 상당히 좀 끊는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아무래도 아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도 상당히 좀 기여를 할 것 같고요. 이제 IPO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던 기업들도 방향을 좀 선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선회했습니다. 대표적으로 HD 현대로보틱스 상장 준비하다가 철회 수순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이건 중복 상장 논지가 아주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밀어붙이다가는 뭔가 페널티를 받겠다 싶어서 했고, 지금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카카오 대표적으로 물적 중복 상장이거든요. 카카오가 지금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울던데. 그러니까요. 이 카카오 게임즈까지 하게 되면 아주 그럴 거고 뭐 외에도 많습니다. 원칙은 하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구조는 항상 역동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역동성을 어떤 식으로 넛지를 할 것인가 자본으로 요게 요런 정책을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사실은 고개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도 문제가 뭐냐면 대기업들의 이런 지분 투자가 사실 조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VC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그나마 들고 나온 게 국민성장펀드 같은 거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책의 치해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PBR 기업 문제 이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PBR은 그 기업의 시가총액을 장부 가치로 나누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제 1배 미만이면 기업이 보유해야 한 자산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다. 이거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918곳 가운데서 514곳이 PBR 1배 미만.
전체 56% 정도 되는데 코스닥 시장은 1,804곳 중에서 742곳. 그러니까 여기는 더 PBR 한 배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시장을 합치면 전체 상장사 2,722곳 중에서 1,256곳이 그러니까 약 46%가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상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이 PBR로 과연 다 동일한 잣대로 하는 게 맞느냐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죠. 제조업은 많은 설비 투자와 공장과 어마어마한 투자를 벌이기 때문에 PBR이 미국의 나이키 본사를 한번 가보시면 뉴욕에 5층짜리 건물 하나입니다. PBR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 아시지만 공장 없습니다. 팍스콘에 다 제조하죠. 근데 그런 기업하고 우리는 모든 제조업을 땅에 깔고 투자하고 몇십 조를 투자하는 기업하고 PBR을 똑같이 비교한다? 어불성설이고 사실은. 일본의 밸류 정책 때문에 가져온 것 같은데 좀 우리 산업 구조에 맞는 저는 그 도매금으로 부급을 하기보다는 업종별로 좀 세분할 필요가 있다. PBR 정책에 대해서는. 일본이 그 PBR 개혁으로 증시를 살렸다 이러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와 효과가 있었던 겁니까? 일본 증시도 이제 버블 이후에 사실은 이제 증시가 급히 꺼졌다가 사실은 회복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PBR 1배 미만의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것을 어떻게 올릴 건지에 대한 목표와 이행 계획을 이제 공시하도록 이제 계속해서 좀 지시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따온 것들이 대부분 다 일본에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을 해온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라든지 지배 구조 강화를 위해서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했던 뭐 배당 확대 뭐 이러한 정책들을 이제 꾸준히 시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뭐 요새 승급제 얘기를 하고 있던데 뭐 그러한 형식으로 일본도 조금 이제 JPX 프라임 지수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서 뭐 연기금이라든지 조금 이제 기관들 자금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PBR 1배 기업들의 어떤 개혁을 사실은 좀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요. 주주 환원과 관련된 일본의 어떤 주가 정책이 추진된 것이 2014년부터 사실은 추진이 됐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뭐 거의 한 10년 이상 사실은 이제 꾸준히 좀 추진이 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효과가 뭐 다행스럽게 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저희 사정에 조금 맞는 부분으로 조금은 좀 이게 수정을 할 필요성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도 했지만 가장 일본스러웠던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방송 용어로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쪽팔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면 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피어 프레셔라 그래가지고 빨간 딱지를 아예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극을 준 다음에 10년간 천천히 하고 마지막으로 손든 게 뭐냐면 이 자본 비용을 의식하게 만든 건데 저는 우리나라 정책에는 첫 번째 이걸 들고 와야 된다 봐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미국의 CEO들은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활용하지 않고 킵에 두고 현금을 쌓아두는 것 자체를 죄악시 여깁니다. 경영방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게 일상적인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지배구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잖아요. 소유구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돈들과 이 ROE를 높이고 자기 자본 비용을 높일 수 있도록 너치를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산업에 맞는 ROE 정책을 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하이테크 기업처럼 해주면 안 되거든요. 파이낸스 기업처럼 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금융업체처럼.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죠. 지금은 좀 정부에서 들고 나온 게 보면 제가 봤을 때도 그 일본 걸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매금으로 하면 안 되고 좀 정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지금 일본 걸 베꼈다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하는 게 금융위원회에서 7월부터 저 PBR 기업 리스트를 공개한다. 그러니까 체면을 떨어뜨려. 이게 일본 거거든요. 이게 말이에요. 네, 뭐 일종의 낙인 효과를 이제 좀 주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뭐 아무래도 그것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뭐 기업들도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뭐 그 차원에서 보면 이제 밸류업 정책 자체가 조금 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기업들이 그러한 낙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돈을 못 벌면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요. 이제 그러한 측면 좀 구조적인 측면도 좀 있는 부분을 조금 저희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제약 요인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바이오 뭐 이러한 좀 성장성을 좀 그렇죠. 보는 기업들도 사실 좀 많고 해서 좀 그런 어떤 시장의 특성 부분도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기업 말씀하신 김에 이 코스닥 기업의 밸류업 공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일단 아무래도 좀 인센티브를 조금 강화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건데, 뭐 징벌도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또 이러한 공시를 잘했을 때 또 뭔가 당근책이 사실은 있어야 코스닥 기업들 자체가 뭐 그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행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코스닥 기업이 아무래도 뭐 IR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인력이 사실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뭐 거래소라든지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좀 뭐 좋은 기업이면 정말 IR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그러니까 장이라든지 또 지원책 같은 것들 자체를 상당히 강화할 필요가 좀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요즘 그 자본시장에서 하는 말이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 이런 말 합니다. 사실 이제 코스닥 기업들을 가보면 정말 그렇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뢰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정부가 일정 책임은 있다 보입니다. 일단 허들을 너무 낮춰놨어요. 최근에 지난주 발표한 것 같은데 좀 걸러서 투자자들이 좀 진입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코스닥 기업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기업들한테 왜 배당 안 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장하는 기업들에게 왜 R&D를 안 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바이오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한테는. 그런데 정부 정책은 똑같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주주원은 어떻게 했어? 분야별 디테일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자본의 투자자들이 믿고 들어가죠. 네.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한지 그 부분도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제 기업의 이익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밸류업 정책도 하고 뭐 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좀 8,000선이라 물론 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지만 8,000선을 올라왔던 부분 또 그래서 글로벌 IB들 자체가 뭐 10,000선을 사실은 좀 맺히고 있는 부분 자체는 다행스럽게 우리가 지금 반도체라는 어떤 빅사이클을 사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거기에 이제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또 뭐 최근에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이러한 산업이 사실은 붙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이익 사이클이 뭐 과거와는 다르게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가능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지컬 AI 산업이라는 부분 자체를 육성을 더 강화해서 또 다른 삼성이라는 데가 나와야 사실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으로 좀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좀 제가 생각하는 건 정책의 지속성입니다. 우리는 여하튼 5년마다 정권이 바뀔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정 정책일 때 포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정책 자체는 계속해서 살려가서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리미엄 가려면 몇 가지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액 주주들의 실질적 권익을 뜯을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는 법적 절차가 디테일이 필요하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지금 법으로 돼 있는데 이거 안 지켰을 때 주주가 법적으로 대항할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함이 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쪼개기 상장의 구조적 청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야기했지만 경영진들이 이 자본 비용 인식을 변화시키는 체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좀 디테일한 세제 인프라 필요합니다. 비생산적 자본에서 생산적 자본으로 일단 오잖아요. 이 생산적 자본이 혁신으로 갈 수 있도록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그 돈이 갈 수 있는 물꼬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 생산성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이어져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로 가는 세제 혜택이 확실해져야 된다. 이렇게 되면 좀 프리미엄 시장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차제의 시장 체질 개선도 좀 하고 구조 개혁도 완성을 좀 하고 이래서 우리 장이 정말 제대로 한번 날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제 토크쇼 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